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한반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어도 냉전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었는데요. 소련 전투기 미그-15, 미그-17에 이어 초음속 전투기 미그-21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소련제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를 빠르게 공급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보유한 최신 전투기들은 너무 크고 너무 비쌌던 것이죠. F-100, F-101, F-104 같은 전투기들은 동맹국들이 운용하기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맹국들에게 공급할 싸고 가볍고 빠르고 다르게 쉬운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답으로 탄생한 기체가 바로 오늘 소개할 F-5 프리덤 파이터, 그리고 그 후계기 F-5의 타이거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근하게 일명 똥파이브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바로 그 기체죠. 이야기는 1950년대 말 미국 국방부의 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공급할 경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군사 원조 프로그램 MAP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공군도 실전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1955년 노스롭사의 수속 설계자 에드가 슈모드는 이를 위해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무게로 최대한의 성능을 내는 경량 고성능 전투기 개념을 제안하면서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곧바로 미 공군의 관심을 끌었고 노스롭은 M156이라는 코드명으로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설계 철학은 단순하고 명확했는데요. 복잡한 전자장비와 대형 엔진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가벼운 기체에 두 개의 소형 엔진을 달아 고장 확률을 낮추고 유지비를 줄이는 방향을 택했죠. 그렇게 프로토타입 M156F가 탄생하게 되었고 1959년 4월 30일에 초도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체가 바로 F-5A 프리덤 파이터의 원형이죠. 1962년 미 국방부는 M156F를 정식으로 F-5A로 명명하고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정작 미 공군은 자신들이 개발한 F-5A를 주력 전투기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동맹국에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체였기 때문이죠. 최초의 수혜자는 이란, 터키, 그리스를 비롯해 필리핀, 에티오피아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F-5A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2차 대전 시절에 노후기체를 운영하던 공군들이 단번에 초음속 전투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미군이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F-5A는 1965년에 베트남전에도 투입되었는데요. 여기서 미 공군은 F-5A를 작은 호랑이라는 뜻의 스코시 타이거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남베트남 공군 훈련과 실전 지원에 활용했습니다. 비록 F-4 팬텀에 비하면 무장 탑재량이 적었지만 유지보수가 간편해 전선 운용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죠.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 소련의 미그-21이 F-5A의 성능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F-5A의 후계기가 필요했죠. 1970년 미 공군은 국제전투기 경쟁 IFA를 열고 새로운 경전투기 후보를 공모했습니다. 여기서 노스롭은 F-5A를 대대적으로 개량한 모델을 내세웠고 치열한 경쟁 끝에 다시 한번 최종 승자가 되었죠. 이렇게 탄생한 기체가 바로 F-5E 타이거2입니다. F-5E는 엔진 출력을 22% 높이고 기동성을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또한 기술을 늘려 AN/APQ-153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했고 전투 능력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8월 11일 F-5E는 첫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죠. 참고로 F-5E는 1987년까지 1100대 이상 생산되어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5E가 어떤 기체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상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날개 뿌리부터 길게 뻗어나온 날카롭고 날렵한 날개 구조입니다. 이 날개 설계 덕분에 낮은 고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죠. 기체 크기는 전장 약 14.5m, 날개폭 약 8.1m로 당시 전투기 치고는 상당히 소형이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1.2톤으로 같은 시기의 F-4 팬텀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무게였죠. 두 개의 J85 엔진을 장착해 최고 시속 약 1700km, 즉 마 1.6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상승 한도는 약 15,800m, 항속거리는 약 2,860km였죠. 구장은 M39A2 20mm 기관포 2문을 기수에 탑재하고 7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3,175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부터 폭탄, 로켓까지 다양한 무장을 운영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정비성이었습니다. 간단한 엔진 교체 방식 덕분에 숙련되지 않은 정비사도 단시간에 기체를 정비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대한민국과 F-5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공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시절 지원받은 F-86 세이버는 완전히 노후화되었고 반면 북한 공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었죠. 이에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전투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군사 원조 프로그램 MAP를 통해 F5AB가 대한민국 공군에 공급되기 시작했죠. 처음 F5A를 받아든 대한민국 파일럿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경이로운 성능의 전투기였고 무엇보다 북한의 미그 21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였기 때문이죠. 이후 1974년에는 더욱 성능이 향상된 F5EF 타이거2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완성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1982년부터는 삼성항공이 라이선스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총 68대를 국내에서 직접 조립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F5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아주 독특한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똥5라는 애칭입니다. 이 별명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썰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썰은 기체번호 5에 은어가 붙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잘 붙으니까 이런 별명을 붙인 것 같기도 하죠. 다른 썰로는 40, 50년 운영되다 보니 너무 오래되어 낡았다는 의미에서 똥이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보통 군대나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오래된 장비를 똥차, 똥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얼핏 들으면 조롱 같기도 하지만 이 별명이 무조건 비하적인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함께해온 기체에 대한 파일럿들의 애정어린 표현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래된 기체인 만큼 기체 노화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가슴 아픈 사고는 아마 2022년 화성 추락 사고일 듯 싶은데요. 고 심정민 소령님은 당시 기체 결함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비상 탈출을 포기하며 순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낡은 전투기를 계속 운용해야 하는 우리 공군의 열악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전 국민적인 애도와 함께 조기 퇴역 여론에 불을 지피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 F5는 조종 난이도도 다른 기체에 비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파일럿들 사이에서는 F5를 제대로 탈 수 있으면 어떤 전투기도 탈 수 있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그만큼 F5는 조종 난이도가 높아 파일럿들의 기초 실력을 다지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의 수많은 파일럿들이 F5를 타며 자신의 기량을 연마했죠. 잠깐 뭔가 F5의 단점만 나열한 것 같은데 사실 F5는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소중한 전력이었습니다. 1982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직접 조립 생산한 최초의 전투기가 바로 KF5 제공호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국방면에서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KF5는 기체가 가볍고 구조가 단순해 엔진 시동을 걸고 이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이 덕분에 북한 기체가 도발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가 대응할 수 있는 5분 대기조 역할을 수십 년간 완벽하게 수행해왔죠.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KF5는 대한민국 공군의 수십 년 역사를 함께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하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온 KF5에게도 이제 황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이 도입되고 공군의 전력 구조가 현대화되면서 KF5는 서서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2005년 초기 모델인 F5AB의 퇴역을 시작으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기체들이 경락고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가 그 위대한 임무의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쓰고자 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F5는 전세계 분쟁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활약했는데요. 한 예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 공군의 F5가 실제 교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전쟁, 서사하라 분쟁 등 아프리카 여러 분쟁에서도 F5가 실전에 투입되었죠. 특이한 점으로는 미 해군의 탑건 훈련소에서 가상의 적기 미그 21이나 미그 28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F5의 작은 기체와 뛰어난 기동성은 소련 미그 전투기 역할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F5와 교전하며 단련된 미 해군 파일럿들은 실전에서 훨씬 높은 격추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탑건에서 매버릭을 위협하던 F5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20여 개국에서 F5가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브라질, 태국 등은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F5를 현대 공중전에서도 활용하고 있죠.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30개국 이상에서 운용된 F5의 총 생산 대수는 약 2600대에 달합니다. 이는 제트 전투기 역사상 손꼽히는 베스트셀러 기록이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파수꾼 역할을 오랜 기간 해내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더 특별한 기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수십 년간 지킨 전투기 F5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설적인 격추 기록을 가진 전투기 F-15AB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